지금 국제우주통신 분야에서 전례 없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정치적 이유로 한국의 위성 실험을 완전 차단하면서 48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는데요. 3년간 준비한 500억 원 규모 프로젝트가 순식간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한 명의 호주 엔지니어가 내린 새벽 2시의 작은 결단이 모든 것을 뒤바꿨다는 것입니다. 8개국이 연달아 지원을 선언하며 일본의 배타성에 맞선 세계적 연대가 폭발했고 결국 22조 원 규모의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기술을 진짜로 연결해주는 힘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비탈링크 남반구 통신국의 리암 호지스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7분. 저희 호주 통신국 모니터링실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어요. 7번째 알람이 울리는 소리가 귓속을 찔렀죠.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키보드의 차가운 감촉이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제 눈앞 스크린에는 믿기 힘든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일본 디지털 방위청 긴급 공문 마이너스 한국 위성 데이터링크 접속 차단 명령. 저는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1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일본이 특정 국가의 실험을 정치적 이유로 차단한다는 건 국제우주통신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였죠.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차세대 통신 위성 시험을 위해 국제 데이터링크 접속을 요청했는데 일본 측이 독도 인근 실험 지역은 분쟁 소지가 있다며 K-SAT 네트워크 전체에서 한국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제 동료 마크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리암, 이거 진짜야? 일본이 한국을 아예 끊어버린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전 세계 공용망에서 한국만 제외되는 거야. 한국 연구팀의 상황을 확인해보니 더욱 심각했어요. 그들에게는 딱 48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안에 위성 실험을 완료하지 못하면 3년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완전히 무산되는 상황이었죠. 투입된 예산만 해도 500억 원이 넘었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그리 높지 않았거든요. 몇 년 전 한국 업체와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었죠. 당시 그들의 기술력이 부족해서 일정이 계속 늦어졌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조치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으로 통신을 차단한다는 건 우리가 지켜야 할 국제 규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제 책상 위 시계는 계속 째깍거리고 있었죠. 한국 연구팀에게 남은 시간은 47시간 23분. 그들이 어떤 심정일지 상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정치적 갈등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일본 담당관의 발언을 뉴스에서 봤어요. 독도 인근 시험. 그 한 줄이면 거부 사유로 충분합니다. 그의 냉정한 목소리가 저에게는 오히려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기술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였죠.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정치적 갈등이 순수한 과학기술 실험까지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새삼 느껴졌어요. 국제우주통신망에서 완전히 고립된 한국 연구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아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고 했죠.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국제통신 현황판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연구팀에게 남은 시간은 정확히 39시간 12분. 제 심장이 미묘하게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모니터 화면에서 깜빡이는 빨간 타이머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어요. 박하린 박사가 이끄는 팀이 필사적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오전 11시 30분. 첫 번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팀이 싱가포르 통신청에 긴급 데이터링크 요청을 보냈다는 것이었죠. 저는 모니터 앞에서 결과를 기다렸어요. 손바닥에 살짝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싱가포르의 답변이 도착했어요. 일본과의 기존 협약 규정상 한국 실험 지원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거절이었죠. 제 가슴이 살짝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후 2시. 한국팀은 곧바로 대만 우주통신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는 제 업무를 하면서도 자꾸 한국 상황이 신경 쓰였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말이죠. 대만의 답변도 예상대로였습니다. 일본 K-SAT와의 파트너십을 고려할 때 한국 지원은 곤란하다는 회신이었어요. 두 번째 거절. 제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 4시 15분. 마지막 희망이었던 태국마저 같은 이유로 거절했어요. 세 차례 연속 거부. 제 컴퓨터 화면에 빨간 글씨로 접속 거부 메시지가 3개나 쌓여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한국을 향한 문이 하나씩 닫혀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팀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 갔거든요. 3년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정치적 이유로 막혀버린 상황. 그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마카린 박사의 인터뷰 영상을 우연히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48시간 이속도로면 우리는 아무데도 닿지 못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무겁게 박혔어요. 저는 국제우주통신 규정집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정치적 분쟁을 이유로 기술 협력을 차단하는 것은 분명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였어요. 일본의 조치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료들도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좀 심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한국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나? 사무실 곳곳에서 이런 대화들이 오갔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36시간, 35시간. 타이머의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한국 연구팀의 절망적인 상황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문득 몇 년 전 한국 업체와의 실패 프로젝트를 떠올렸어요. 당시엔 그들의 기술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소통 부족이나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한국팀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나서기엔 너무 큰 문제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의 우주기술 프로젝트는 완전히 좌절될 거라는 것이었죠. 새벽 1시 45분.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바깥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사무실 안에는 제 책상 램프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에게 남은 시간은 32시간 정도. 제 손목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는 국제우주통신 규정 매뉴얼을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어요. 15년 경력에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제 눈이 조금씩 피로해지면서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규정 13조 사항을 읽는 순간 제 등골이 쭉 펴졌어요. 정치적 분쟁을 이유로 기술 협력을 제한하는 행위는 국제 우주통신 규정에 위배된다는 명확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완전히 규정 위반이었던 거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보였어요. 저 위 어딘가에서 한국의 위성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문득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오비탈링크 남반구 통신국에는 독립적인 위성 추적 시설이 있어요. 일본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고도 한국 위성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이었죠. 제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청난 결정이었어요. 상부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일본의 보복도 각오해야 했고 회사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 손바닥에 살짝 땀이 났죠.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락처가 떠 있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연락하기 버튼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클릭 한 번이면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망설여지는 걸까요? 제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괜한 일에 끼어들 필요가 있나? 회사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이건 옳지 않아. 기술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오후 시간일 테니 연락하기에 적당한 때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폐 속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머리를 맑게 만들어줬죠. 그 순간 제가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주에 관심이 많았고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통신 기술에 매료되었던 기억이 났어요.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순수한 기술 발전을 위해 이 길을 택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규정보다 앞서는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한 기술자들의 상식이요. 제 손가락이 마우스를 향해 움직였죠. 클릭하는 순간 제 손이 미묘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울렸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4시쯤 되었을 겁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죠.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오비탈링크 통신국의 리암 호지스라고 합니다. 바카린 박사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긴급한 제안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곧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답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거였죠. 몇 분 후 바카린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카린입니다. 피로에 지친 듯한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전문가다운 차분함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바카린 박사와의 통화를 마친 후 몇 시간 동안 잠을 못 이뤘어요. 제가 제안한 남반구 링크 연결에 대해 그녀는 깊은 감사를 표했지만 동시에 국제적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머리가 복잡했죠. 아침 일찍 출근한 제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싱가포르 국제위성연합 I-SAOC의 에밀리 린 실무 감독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제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려는 건 아닐까요? 리암 씨, 어젯밤 한국팀에 연락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저는 목구멍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데 에밀리가 제 말을 끊었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본의 조치를 면밀히 검토해봤는데 명백한 규정 위반이더군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에밀리가 계속 말했어요. 정치적 분쟁을 이유로 기술 협력을 차단하는 건 국제우주통신 규정 13조 사항에 명시된 금지 사항입니다. 일본이 먼저 규정을 어긴 거죠.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옳은 판단을 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에밀리의 다음 말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한국-호주 임시회선을 합법적 국제 지원으로 공식 승인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혼자 감당해야 할 줄 알았던 일이 국제적 차원에서 지지받게 된 거였죠. 제 손이 미묘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싱가포르 I-SAOC의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한국-호주 위성 데이터 링크는 긴급 상황에서의 합법적 국제 기술 지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에밀리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원은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일본의 조치가 규정 위반이죠.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전 세계로 전해졌어요. 그러자 일본 측의 반응이 즉각 나왔습니다. 일본 디지털 방위청은 싱가포르의 개입은 부당한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하지만 이미 국제 여론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BBC 뉴스 속보가 떴어요. 48시간, 일본의 기술적 고립 시작되나? 라는 헤드라인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일본의 조치를 비판하는 논조가 강했어요. CNN에서도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과학기술 협력까지 막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이었죠. 제가 시작한 작은 결정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동료들이 하나둘 제게 다가왔어요. 리암, 내가 이런 일을 벌인 거야? 대단한데? 완전히 국제 이슈가 됐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뿌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카린 박사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리암님 덕분에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크게 다뤘어요. 호주 엔지니어의 용기, 한국 위성 실험의 희망을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기사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 이상하면서도 신기했어요. 저녁이 되자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국제 우주통신 분야에서 일본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지지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 시계를 보니 한국 팀에게 남은 시간은 27시간 정도였어요.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오전 8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한국 팀에게 남은 시간은 24시간. 절반이 지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급해졌습니다. 사무실 모니터를 켜자마자 예상치 못한 알림이 떠 있었어요. UAE 우주청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성명서 전문을 확인했어요. 읽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UAE가 한국의 위성 실험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성명서 내용이 정말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 위성 시험 구간 중 2000km 구간을 UAE 사막 추적소 네트워크로 완전 호위하며 중계하겠다는 것이었죠. 제 손이 마우스를 쥔 채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UAE 우주청장의 발언이었습니다. 하늘은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 쓰는 겁니다. 정치적 갈등이 과학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두 번째 충격이 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통신국에서도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한국 위성 데이터 중계를 위해 리야드 추적소와 다란 지상국을 개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 동료 마크가 달려왔어요. 리암, 이거 봤어? 완전히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전 11시. 세 번째 소식이 터졌습니다. 폴란드 우주국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바르샤바 위성 추적센터를 한국 실험 지원에 투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감격했어요. 제 컴퓨터 화면에는 실시간 세계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시작된 지원의 빨간 점이 싱가포르로, 다시 UAE로, 사우디로, 폴란드로 차례차례 이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지구를 둘러싸는 연결고리 같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제가 새벽에 내린 작은 결정이 이렇게 거대한 국제연대로 번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후 1시. 소식은 계속 이어졌어요. 노르웨이 우주센터, 칠레 관측소, 뉴질랜드 추적국까지 연달아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총 8개국이 한국 위성 실험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BBC에서 실시간 특집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48시간의 기적, 세계가 하나로 뭉친다는 제목이었죠. 화면에는 지구본 위에 연결선들이 그어지는 애니메이션이 나왔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빛나는 선들이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마카린 박사였습니다. 리암님,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 섞인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며 답했어요. 박사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그걸 알아본 거예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의 반응도 주목받고 있었어요. 일본 언론에서는 외교적 실책, 국제적 고립 같은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기술 협력을 막았던 일본의 결정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 위 어딘가에서 한국의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위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8개국의 추적소들이 함께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제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기술자로서 살아오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믿었던 가치들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팀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20시간도 채 안 되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실험 당일 오후 5시 46분. 한국팀에게 남은 시간은 정확히 14시간 14분이었어요. 저는 호주 통신국에서 실시간으로 한국 위성의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뛰고 있었죠. 8개국의 추적소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제 모니터에는 호주 마이너스 싱가포르 마이너스 UAE 마이너스 사우디 마이너스 폴란드로 이어지는 데이터 링크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신호등들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었죠. 오후 6시. 한국 위성이 첫 번째 데이터 전송을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데이터 수신 중. 현재 진행률 3%라는 글자가 떠올랐어요. 제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률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10%, 20%, 30%. 각 나라 추적소에서 순차적으로 신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바짝 붙어 앉아 한치도 눈을 떼지 못했어요. 오후 7시 30분. 진행률이 60%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UAE 구간에서 신호 강도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저는 급히 UAE 추적소에 연락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신호가 불안정해 보이는데요. 담당자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사막 모래 폭풍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업 안테나로 전환했으니 괜찮을 겁니다. 다행히 신호가 다시 안정화되었어요. 진행률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70%, 80%. 저는 제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쿵쿵 울리는 걸 느꼈어요. 밤 9시. 진행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바카린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거의 다 왔어요. 93%까지 왔습니다. 바카린 박사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틀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는데. 저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밤 10시 30분. 마지막 단계였어요. 98%, 99%. 제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1%만 남았어요. 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화면에 데이터 수신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수신율 99.87%. 완벽에 가까운 성공이었어요. 제 눈앞 모니터의 숫자가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공했다.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무실에 있던 동료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바카린 박사에게 즉시 연락했어요. 박사님, 성공했습니다. 99.87% 수신 완료했어요. 전화 너머에서 한국 연구실의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축제가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모니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48시간 마감까지 정확히 14분이 남아 있었어요. 간발의 차이였지만 충분한 성공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8개국 추적소에서 축하 메시지들이 연달아 들어왔어요. 호주의 용기로 시작된 기적, 세계가 함께 만든 성공이라는 표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바카린 박사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리암님, 우리가 만든 신호가 세계의 손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창밖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위 어딘가에서 한국의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위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신뢰와 연대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실험 성공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지만 이미 사무실은 난리였어요. 제 책상 위에는 20여 통의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각국 우주기관에서 온 연락들이었죠. 제 손이 마우스를 잡고 떨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이메일을 열어봤습니다. 독일 우주청에서 온 거였어요. 한국의 데이터 링크 기술에 대한 공식 협력론의 요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메일도 비슷했습니다. 프랑스 국립우주센터, 이탈리아 우주청, 스웨덴 국립우주위원회까지 모두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관심을 표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놀랐습니다. 오전 10시. 제게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폴란드 우주국장 마르친 코발스키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리암 씨,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코발스키 국장이 계속 말했어요. 어제까지 총 17개국에서 한국과의 협력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예상 프로젝트 규모만 해도 22조 원에 달해요. 저는 의자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한 엔지니어의 결단이 22조 원의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제가 새벽에 내린 작은 결정이 이렇게 거대한 경제적 효과까지 불러일으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오후 1시. 로이터 통신에서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22조 원 기회, 일본의 거부가 만든 역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상황의 아이러니에 놀랐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한국에게 더 큰 기회를 준 셈이었죠. 기사 내용이 정말 구체적이었어요. 유럽 우주청, 캐나다 우주청, 인도 우주연구기구까지 포함해서 총 17개 기관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면서 마우스를 잡기 힘들 정도였어요. 바카린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리암님, 지금 우리 연구원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각국에서 협력 제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이틀 전만 해도 우리는 국제적으로 고립될 뻔했는데 이제는 가장 주목받는 파트너가 되었어요. 정말 꿈 같습니다. 저도 그 기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반면 일본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외교적 실책, 기술적 고립이라는 표현들이 연일 나오고 있었어요. 일본이 정치적 이유로 기술 협력을 막았던 결정이 완전히 역풍을 맞은 거였죠. CNN에서 분석 기사를 냈어요. 일본의 선택, 동북아 우주기술 판도를 바꾸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제외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제외되는 상황이 된 거라고 분석했어요. 저는 문득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단순히 규정 위반에 대한 기술자적 양심에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제 우주기술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셈이 되었어요. 오후 4시. 제게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 우주청에서 한국을 차세대 위성통신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지명했다는 것이었어요. 프로젝트 규모만 8조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잠시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틀 전만 해도 한국 기술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제가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된 셈이었죠. 사람의 편견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습니다. 제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리암,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엄청난 기회가 된 것 같아. 저는 뿌듯하면서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총 17개국 22조 원 규모의 국제 협력 프로젝트. 제가 새벽에 내린 결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오후.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게 일어난 변화가 너무 컸거든요. 제 책상 위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감사 편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연구원들이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바카린 박사를 포함해서 15명의 연구원들이 각각 손글씨로 쓴 감사 메시지였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리암님 덕분에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을 함께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문장들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오후 3시. 제게 또 다른 특별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국제기술자 연대 포럼에서 온 초청장이었어요. 기술을 통한 국제평화 구축이라는 주제로 다음 달 스위스에서 열리는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5년 전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거든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엔지니어였던 제가 이제는 국제적인 연대의 상징이 된 거였죠. 문득 이 모든 일의 시작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술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실패했던 프로젝트 때문에 불신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편견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동료 마크가 다가왔어요. 리암,
한국에서 또 연락 왔더라. 이번엔 차세대 우주정거장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5시. 업무를 마치고 저는 추적소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평소에 가끔 올라와서 생각을 정리하는 장소였거든요. 서쪽 하늘에는 석양이 지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의 위성이 지금도 저 위 어딘가에서 지구를 돌고 있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전 세계의 신뢰와 연대와 함께 말이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의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진짜로 연결해주는 건 케이블이나 전파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믿는 마음이었죠. 기술은 단지 그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마카린 박사였습니다. 리암님, 오늘도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기적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행복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박사님, 우릴 잇는 건 케이블이 아니라 서로를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어요. 전화 너머에서 바카린 박사의 공감하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다시 별하늘을 바라봤어요. 저 무수한 별들처럼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키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꿈들이 서로 연결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면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신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라는 것을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의 협력 프로젝트들이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기술적 문제든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한국의 위성이 신호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신호는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신뢰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내일도 저는 이 자리에서 세계를 연결하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케이블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다음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추파였습니다.